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해 봉화마을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봉화마을 추도식에는 유족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하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추도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한 사람은 현직 외교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감찰 결과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파일을 복구해 이 부회장의 육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혹의 정점을 향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5차례 걸쳐 교내 정기고사의 문제와 답안을 딸들에게 유출했다고 인정하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와 경찰 관계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정부경찰에게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거나 불법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평과 양평 등 경기 4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이 30도, 영천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오늘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추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참석이 예고된 가운데 추모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김해 봉화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추도식 2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봉화마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추도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도 이곳 봉화마을은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봉화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추모객들은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고 묘소에는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예고된 것처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가지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부시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말에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와 두 정상이 함께 찍은 사진을 포함해 14장의 사진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담례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함께 새긴 판화 작품과 재단에서 제작한 10주기 특별 상품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오늘 추도식의 추도사는 부시 전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모 공연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고 참석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추도식은 마무리됩니다. 봉화마을을 방문하게 될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입니다. 어떤 인사들이 참석하죠? 네, 오늘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는 당정청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각 정당 대표와 정부 청와대 인사 등이 총 집결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의원 60여 명이 봉화마을을 방문하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추도식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원 지역 장외 열정으로 불참하는 대신에 조경태 신보라 최고위원과 노무현 정부 마지막 행자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 등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이번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항소심 재판 일정으로 불참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서울 대한문 앞에도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추모제가 열리는 봉화마을에 가지 못한 시민들, 서울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 차려진 시민 분향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그곳 찾는 시민들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봉하마을뿐 아니라 이곳 서울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곡들이 울려 퍼지면서 추모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헌화하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온 직장인들이 눈에 띕니다. 대한문 분향소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해 시민들의 손으로 6년 만에 다시 차려졌습니다. 1주기 때부터 분향소를 지켰던 시민 상주단이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 등을 시청하며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바보 같아서 더 그리운 대통령이라며 아직도 10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추모객들이 기억하는 노 전 대통령은 어떤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좀 앞서가신 것 같아요. 저희들 시민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깨셔서 저희를 깨우치려고 애쓰셨던 것 같은데 미안하기도 하고 좀 같이 따라갔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서울 대한문에 설치된 시민분향소 오늘부터 24시간 운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부터 24시간 항상 개방해 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민들 곁에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시민분향소는 25일 토요일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이곳 분향소에서는 각종 추모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봉하마을에서 열릴 추도식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저녁 7시부터는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도 진행됩니다. 서민 대통령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인 만큼 시민 분향소를 찾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은 사흘 안에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호포회동으로 국회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는가 싶었는데 대치 전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의 5월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여야의 물밑 접촉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다음 주쯤이면 국회가 조금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다시 제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가 접점을 찾는가 싶었는데 금세 멀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방적 역지사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국당을 저격했습니다. 특히 민주당도 할 말이 많지만 민생을 위해 협상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의 길이었습니다. 부디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민 진정한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유감 표명도 안 된다는 민주당 의총 내용에 대해 안타깝다며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이 여당다운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에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최소한의 여지를 주는 것도 여당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추진을 약속받고 복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나름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주말 서울 집회가 끝나면 장외투쟁 일정이 사실상 종료되므로 다음 주초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물밑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문을 놓고 벌이는 협상인 만큼 진전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직 외교관이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건넸다.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각 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심각한 국익 훼손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밀 누설 행위를 조종하고 공모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강경 모드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무능함을 비판한 것에 따른 보복이자 야당과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오늘 직접 공개 회의 자리에 나와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게 가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다가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와 정답을 딸들에게 미리 유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이 교무부장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요. 이 혐의가 오늘 인정이 됐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고 딸들이 이 정답을 참고해 실제 실력과 다르게 성적이 대폭 향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범행으로 숙명여고가 받은 업무 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고교 정기고사 성적과 관련해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도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교무부장 A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에 전교 5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는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딸들이 노력으로 얻은 성적일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두 딸 역시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기고사 서류에 대한 결재권을 갖고 있고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만큼 시험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기고사 시작을 코앞에 두고 A씨가 혼자 출근하거나 두 딸이 정정되기 전에 오답을 똑같이 기재한 점, 시험지에 풀이 과정이 없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가 교육 분야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정보경찰에게 불법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방선거와 총선, 세월호 특조위와 진보교육감 관련 내용 등 정보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삭제한 자료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이 부회장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선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파일 삭제가 진행됩니다.
검찰이 최근 이들이 삭제한 자료들을 복구 중인데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이름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용 폴더 속에 있던 파일엔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과 통화하면서 바이오 산업 등 삼성에피스 현안들을 보고받고 지시 내린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 육성 파일을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등 관련 사항을 직접 관리한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린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 측이 에버랜드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산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으로 그 규모가 3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합병에선 제일모직이 높게 평가될수록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가구의 주된 수입원인 근로소득이 최하위 계층은 월 평균 4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14%나 줄어든 결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군요. 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이 40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줄었습니다. 다른 소득계층은 근로소득이 오히려 늘거나 줄어도 소폭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하위 계층이 주로 취업하는 임시 일용직의 고용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영업자의 부진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으로 보는 소득을 나타내는 사업소득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평균값이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 따졌을 때도 1분위와 3분위를 제외하고 모두 1년 전보다 사업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10.3% 는 것은 차상위 계층에 있던 자영업자가 소득이 줄어 1분위로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구원 한 명이 실질적으로 버는 소득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으로 비교한 소득 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5.8배로 1년 전보다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분배 개선을 위해선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5월부터 더위가 만만치 않더니 올여름 폭염도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이 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쏟아진다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 날씨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자, 올여름도 폭염 무척 심하다는 예보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5월인데도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느 정도 짐작은 됐었는데요. 올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여름 기상 전망에서 올 여름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가 재현될 정도는 아니지만 예년 여름보다는 더 덥다는 얘기입니다. 기상청은 우선 올해 기온이 높게 치솟고 열대야도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확률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올여름 폭염도 참 걱정입니다. 여름에는 그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도 걱정거리죠.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을 한반도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가 아닌 중국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장마 기간에는 중부보다는 또 남부 지방에 더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마 이후에는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나타나겠고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인우입니다. 관측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전은 아니었습니다.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요즘 대통령이 동네북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뭐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정신을 생전 모습을 통해서 보고 오셨는데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김해 봉화마을 묘역에는 아침부터 참배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생전 육성들 좀 저희가 모아서 듣고 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각인시켰던, 가장 강인하게 각인시켰던 거는 50 청문회 때 이 기계에 있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거의 지금 그 회의장에서 막 뛰어 올라서 상당히 좀 격앙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었던 그 모습이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어찌됐건 질 줄 뻔히 알면서 계속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이제 그 선거에 나섰던 것. 그래서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붙여졌지만 또 그만큼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길만 골라서 이렇게 갔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정치사에서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 감정을 자기 자신이 이제 무모할 만큼 부산에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에 도전해서 3번이나 낙선했죠. 그리고 종로의 국회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산에 또 출마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거 인권 변호사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입장이 맞다 그러면은 어떤 뭐 타협하거나 또 굴종하거나 아니면 뭐 한마디로 정치권에서 줄을 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 호남 공천 받으면 그건 당선 넘어도 되잖아요. 부산이라는 것은 떨어질 것이 뻔한데 갔다. 그런 것은 그런 어떤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념에 의해서 몸을 던져서 타파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아마 노사모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노사모가 그때 결성이 되고 그 노사모의 힘으로 사실상 2002년도 아마 정치인 팬클럽으로는 처음이죠. 그렇다고 크게 편향적이지 않았습니다. 노사모가 그때부터 소액 후원금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선에 나갔을 때도 엄청난 소액 후원금이 이제 모이는 그러한 어떤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점들을 많이 이제 보여준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은 퇴임 이후에 기분 좋다 했던 이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재임 기간까지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퇴임 이후에는 좀 후련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남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 입을 틀어막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방송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가장 자유롭게 방송을 했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반대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워낙 또 그렇습니다. 즐겼고. 그리고 뭐 즉각 반발도 하고 반박도 예. 하고 뭐 이렇게 맞대응을 다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그 좀 돋보이는 면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했다시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언론가 서로 트여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난상 토론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집권 후반에 또 대연정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 야당이 주도해서 대연정을 만들면 우리가 여당이 참여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굉장히 또 네. 논란도 많았고 했지만 저는 그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상당히 얼마나 그 이념 대립이 심합니까? 이런 국면에서 그 대연정 제안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다시 자꾸 이렇게 되새기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되새겨 보게 될 이런 네. 대목들이 참 많은데요. 정치권도 지금 추모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뭐 정치인들 다 지금 봉화마을로 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가장 관심 있는 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네. 이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에 오늘 5분간 추모사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Great Friends 첫 일성이 이랬는데요. 초상화를 들고 온다고 하잖아요.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계는 상당히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네. 상당히 또 명암이 기울어진 관계에서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긴장했었죠. 이 반미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워낙 진영이 반대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좌파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아마 이제 특히 공화당이었고 부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초기에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좀 갈등이라든가 아주 긴장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핵 문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그때 북한에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선핵, 북핵 폐기엔 선핵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관계 상황 관리. 그러면서 그 당시 육자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되면서 뭐 1.3 합의도 만들어내고 이후에 또 14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미 FTA도 있었고요. 이라크 파병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초기의 우려와 어떤 긴장 관계를 벗어나서 중반기 이후부터는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트 프렌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한미 관계가 협력적 관계로서 아주 굳건한 동맹 관계로 갔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재임 기간 내내 같이 한 이 두 전직 대통령인데 그 부시 전 대통령 자서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이 네.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뭐 미국 입장에서 특히 그 당시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응해준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예, 어찌됐건 뭐 그 협상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한미 관계를 견고히 하는데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던 그런 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도 한 번 안 가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을 전혀 모르는 이런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그렇게 우려할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 이제 후반기에 가서 관계가 이제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상 간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친분을 또 이렇게 맺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러고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기억나시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그 좀 불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욱더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그림 얘기하셨는데 부시 전 대통령이 요즘에 보니까 각국 정상들 그 초상화 그리는 걸 일종의 그러니까요. 화가로 변신 취미 활동처럼 이제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 요청을 했다 그러죠. 부시 전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우리 쪽에서 한 14장 정도 보내드렸다 그러는데 그 사진을 이제 토대로 해서 초상화를 이제 그려서 이번에 이제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림이라는 게 사실 그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표정에 어떤 표정이 담길지 굉장히 궁금해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실물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렇습니까? 실물보다 본 더 사람들도 지금 있을까요? 예. 멋있게 그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부시 전 대통령의 영업 비밀이다.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 지금 이제 그린 초상화 전시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대체로 실물보다는 지금 좋게 지금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분들을 생각해서 좀 일부러 좀 더 좀 예쁘게 보이게 좀 그리시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뭐 오늘 추도식 끝나고 권양숙 여사에게 이제 전달을 한다고 하고요. 권양숙 여사는 또 함께 있는 그 두 분의 판화 작품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공개되면 어떤 표정인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던 이들의 삶도 지난 10년간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부터 진영을 달리한 사람까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노무현의 사람들의 현재를 돌아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그의 주변을 지켰던 이들은 지금 저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일부는 다른 길을 가거나 추락의 쓴맛을 본 이도 있습니다. 노무현의 사람들 정리했습니다.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에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고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든든한 친구이자 그의 마지막을 지킨 전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무현이란 이름은 관습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에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로 불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노무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 재개 의사가 없다는 뜻을 연거푸 밝히고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방선거에 승리하며 역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추락으로 정치권을 떠나야만 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 불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참여정부 정책 참모들도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실세 총리 이해찬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국정의 중심에 있고 참여정부 책사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180도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변신해 난파선이 된 자유한국당의 위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간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인사들, 노무현 측근 인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재임 기간 중에는 안 오겠다, 첫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지금 재판 때문에 또 못 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을 문 대통령은 하고 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품었던 그 가치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것을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 뭐 확실하게 실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저는 그것이 결국 이제 좀 아까 나왔습니다만 기득권, 특권, 반칙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청산으로 저는 가시화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추진력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안희정 전 지사도 나왔으나 안희정 전 지사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평생을 정치 일생 거의 전반을 같이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국회의원 시절부터 해서 어려운 시절, 그 험악한 시절까지 다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충남지사로서 그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불행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현 지사도 사실상 마지막 부속실장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던. 그리고 봉화마을을 실제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도 봉화마을에 남아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는 이러한 그런 정치적 행위를 했던 인물이고요. 유시민 전 장관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은 이제 개혁당에서 이제 출범했던 사람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픽업한 캐스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다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그러나 정치에 생각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그 노무현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적통성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쪽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측근들 가운데 최근에 그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그 주목을 받는 사람이 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시민 이사장인데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 조의금을 받네 안 받네 가지고 이게 정치 행본이 아니니 이런 논란까지 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적인 추세를 보면 조의금을 안 받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가능한 한 가족장으로 이제 가고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본인이 또 어찌됐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대권 주자로 자꾸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부의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게 또 너무 많아도 또 논란이 굉장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해서 아마 이제 일단 뭐 안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주목은 많이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사실은 그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는 그 친노 핵심들 사이에서는 친노 적자냐 아니냐 논란도 있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고 또 그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로 이제 일단 이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장까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예, 조금 전에도 이제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정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계속 벌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노무현 정신을 좀 제대로 좀 계승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하지 않나. 예. 제가 지금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특권 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지만 누구의 입도 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정치하는 분들 중에는 예. 상당수가 좀 기득권화돼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좀 과감하게 좀 예. 일탈하면서 자기 혁신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반칙과 특권 없는 것을 스스로 실천한 네. 분이다. 이 점을 좀 이제 현재 정치권이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남긴 개혁 과제 자연스럽게 지금 정부가 잇게 됐습니다. 자,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차이점도 좀 있죠.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의 평가는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두 분 다 정책적인 부분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고요. 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형식의 국정 운영 또는 어떤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보시면 조금 더 전략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치밀하면서 또 합리적이시면서도 때로는 과감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던져버리는 그런 큰 결단하는 좀 더 전략적 사고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분이 비슷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전략적이다. 자,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결국 옆에서 보신 분이니까 더 잘 알겠죠.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상당히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카리스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제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연설 그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문 대통령과 그런 점에서 좀 비교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은 팍팍 보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좀 이제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 리더십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이 강하고
또 자기 어떤 그 컬러가 강한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반면에 문 대통령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좀 청와대 구성도 그랬고 뭐 장관 구성도 그랬고 뭔가 좀 다른 입장이라든가 뭐 여권 내지만 여권 내에 좀 다른 인사들을 중용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자기 입장 컬러보다도 좀 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전반적으로 이제 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컬러와 입장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워하는 얘기 속에서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일단 화술부터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흔히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에게는 한 방이 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 그걸 돌파해내는 어떤 그런 역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돋보이는 그런 정치인으로 이제 다들 기억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방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 한 방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안보 국면,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에서건 아니면 뭐 지금 경제난이 굉장히 심한데 경제와 관련해서건 뭔가 좀 한 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추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의외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참모들이 전해주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 이전 그 이후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은 대통령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만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노무현 전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 못지않게 그런 정책 면에서도 좀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집권 3년 차니까요. 어쨌든 남긴 개혁 과제를 지금 수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개혁 과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완수가 되고 또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속속 집결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강원도 그 민생 탐방 일정을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뭐 다른 그 최고위원들이 오시는 건가요? 조경태 최고위원이 조경태 최고위원은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갔습니다만 그런 이제 대표단을 보내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나마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많이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기억 때문에 이제 봉화마을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10주기 행사고 특히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 MB 정권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뭐 봉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1야당 대표로서도 대권 잠룡 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또 끌어안고 포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갔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권에서도 좀 뭐라고 좀 많이 좀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여권에서. 그러나 이제 그 광주 봉변 때문에 그런 건지 또 가서 봉변 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노파심 때문에 안 가는 건지 좀 그런 측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해서 참석해서 좀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이제 불교계 법회 봉축식 참석해서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조계종에서 성명까지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각자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또는 대통령 대권 주자로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또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 자격으로서 공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쪽의 예법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추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합장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명을 내놓은 거고 그럴 바엔 차라리 자연인으로 되돌아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은근히 지금 뭐 이 대표 사퇴까지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황교안 대표의 일종의 아킬레스 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뭐 기독교 신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좀 자세를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심지어 장로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뭐 합장하고 이런 거 다 하셨거든요. 이제 이거는 좀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좀 대국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유림에서는 또 격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행사장에서 황 대표를 구세주다, 100년에 한 번 나온 분이다, 이런 소개 문구까지 나와서 또 이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이 당시 상황부터 먼저 좀 보고 오시죠.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는데 구세주 같은 사람이 기라산 것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요원의 등불처럼 일어나는 황교안 대표는 100년마다 사람이 1세기에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 그러는데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 정치 혼란 이래서 저희마다 나타나는 것이 황교안 대표. 한 세기에 한 명 나오는 구세주. 자, 이런 발언이 나온 걸 지금 들어보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성룡 선생의 14대 손인데요. 지금 안동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정서는 그런 게 있겠죠. 예. 두 전직 대통령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쪽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게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유림이라든가 선비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과거에 우리 유교 사상이라든가 공명 사상을 보면 왕이나 군주가 예를 들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를 하고 직언을 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선비 정신하고는 안동의 유림이 선비 정신과 어긋난다. 네. 너무 찬양 일색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겠죠. 예. 지금 그 황비어천가 1인 시위 저희가 아까 사진이 있나요 혹시? 아, 사진은 없고요. 네. 그 안동 거리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네, 하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볼 수 예. 있어요. 피켓은 뭐가 어떤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발언하신 분 말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또 계세요. 아, 그래요? 그분도 또 이제 비슷한 이제 어제 예. 논조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선비라면 이게 이제 바른 말을 그렇죠. 선비 해야 된다. 정신하고 쓴소리를 해야 된다. 선비 정신하고는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본인들은 아예 그냥 의례적인 그냥 그 인사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내용 보셨겠지만 의례적인 인사의 수준을 확실히 뛰어넘는 그런 상당히 과공에 가까운 그런 이제 그 표현들이 지금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유교에서 별로 사용도 안 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교 유림 차원에서 이건 좀 논의를 해서 이거는 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이 유림에 가서는요, 유림 지도자들 앞에서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쪽 가서는 그렇군요. 예를 갖추시고 또 불교 쪽에서는 예를 안 갖추다 보니 이거 역시 굉장히 상반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 지금 뭐 유림부터 해서 불교, 뭐 기독교까지 지금 뭐 얽혀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민생 투쟁은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지 이제 국회 협상 과정 지금 아직 진행이 되던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조금 해볼게요. 이달 초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죠. 자, 조사를 해봤더니 현직 외교관에게서 이 내용을 유출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공익 제보의 성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무책임한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 씌우고 지금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한미 정상간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도 얘기를 안 하고 백악관도 얘기를 안 했는데 강효상 의원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현재 미국에 있는 현직 외교관이 유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에 있는 참사관이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보를 이제 줬다라고 지금 이제 그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이제 감찰을 벌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 통화한 내역을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내용까지 다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강효상 의원 측에서는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지금 뭐 청와대 쪽에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참사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만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뭐 기밀을 누설하도록 조장하거나 압박을 넣었거나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거 역시 이제 처벌 대상이 되니까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사안은 좀 세련되게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세련되게 잘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공직사회가 상당히 또 경직되면서 위축되면 안 되니까. 경직되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오히려 안 움직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뭐 김수현 청와대 그 정책실장하고 이인영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 꺼지는 걸로 알고 대화했다가 알려져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처리 못하면 오히려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윤회 감찰 문건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유출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공직사회를 더 자극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내부 제보가 더 많이 또 발생하게 되는 그런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이런 식의 공익 제보는 아마 그 암암리에 적지 않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과 이거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가려서 접근을 해야 하고, 특히 이제 공직사회의 그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공익제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시각차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게 공익제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효상 의원이 공익제보라 그러는데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공익제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방한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뭐 비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그게 무슨 나중에 가면 외교상의 문제 결례와 그리고 이제 북한 관계, 또 한미 관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그건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 그것이 무슨 비리가 있거나 거기서 뭐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공익제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교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겨진 태극기, 한국 스페인 전략대회인가요? 그 구겨진 태극기 문제가 있었고, 또 발칸 국가로 발틱 국가를 이렇게 표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외교부가 상당히 뭔가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의전상이나 외교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등한시하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카카오톡에 보이스톡으로 얘기해 줬다 그러는데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이건 상당히 외교부의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등한시한 것이다. 이게 무슨 공익제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외교상에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공무원 휴대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 문제를 또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그것이 결국은 예를 들면 위법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윤리 강령에서 따라서 했는지 그건 따져볼 문제겠죠.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아까 세련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근데 이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잖아요. 이게 3급 비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 현직 외교관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2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3만 원 이하 뭐 벌금, 어찌됐건 뭐 이제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5년 이하의 징역, 5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처벌을 이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 전수조사를 만약에 해본다면요.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굉장히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처에서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총선을 앞둔 시기가 되면, 선거를 앞둔 시기가 되면 이게 굉장히 빈발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거에 뭐 지금 현재 그 여당이 야당일 때도 야당 쪽으로 또 출마하려고 하는 또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암암리에 그러니까 뭐 이런 직간접적인 형태로 뭐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협조의 미명하에 이런 저런 정보들을 많이 흘리고 또 그걸 또 야당들이 또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이 사안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세련되게 처리하라 그랬는데 세련되게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알면서도 사실은 좀 과거에는 과거 정부 하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대목들이 아마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공방거리만 자꾸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은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퍼주기 추경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렵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그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OECD가 작년 말에 2.8%로 내다봤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0.2%를 낮췄습니다. 결국 OECD는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짚은 것입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 한들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추경 핑계대지 마십시오. 재재난 예산은 예비비 먼저 쓰면 됩니다. 퍼주기 추경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그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발언 중에 그 OECD 경제 성장률을 낮춘 것 말씀하셨는데 그 보고서에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재정 확대,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한 게 경제 활력에 도움된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OECD에서 말하는 재정 확대라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재정 확대인데 이런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는 못 읽었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정 확대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연결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부터 좀 살펴보죠. 아들 폭행 탓에 아버지가 숨진 건가요? 네, 집안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은 아들인 26살 A씨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했다는 건데요. 손찌검을 당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더니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며 가보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일어났습니다.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 왜 이제야 신고를 한 거죠? A씨는 지난 21일 저녁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넘게 지난 시점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한 시신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건물 관리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햇방 명의자인 A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가 시신을 발견했고 A씨를 설득해 신고하게 된 겁니다. 당시 A씨는 집에 사람이 죽어 있다, 아버지가 누워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동안 숨진 아버지를 보기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개월이면 뭐 반년에 가까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 이런 사실 아무도 몰랐을까요? A씨는 3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 왔는데요. 이 부자가 모두 직업이 없어 작은아버지가 새빵을 얻어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작은아버지 외에는 외부 접촉 자체가 많지 않았던 탓에 5개월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별다른 의심은 사지 않은 겁니다. 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죠? 네, 경찰은 긴급 체포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존속 살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아버지가 숨지게 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용 수카 대표에게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혹시 출마하시려는 거냐고 맞받아치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이라면서 고발을 했고 벤처업계는 정부가 혁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혁신인가 불법 택시인가 YTN의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타다는 기사가 차를 몰고 와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습니다. 승객 입장에서 보면 차량 공유라기보다 그냥 택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택시가 아닙니다. 차를 빌려주고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형태라서 법적으론 렌터카 업체와 운전기사의 결합입니다. 사등은 공영재 윤대현 각성하라! 현행법상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건 불법입니다. 단 일부 승합차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합니다. 아주 적법하게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게 지금 뭐 조금의 무슨 논란이 있을 거에도 없는 걸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다면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택시 영업이 가능하단 얘기인데 그동안 왜 안 했던 걸까?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외국 관광객들이라거나 운전자 알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모든 차량,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택시랑 이 협약이 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 얘기를 했었고요. 타다의 택시 영업이 입법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타다 측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YTN 취재진에게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업계에서 고발했으니 사법부의 해석이 나오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 렌터카와 운송업을 분리하고 있는 법들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 전 교무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자, 발단은 소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갑자기 성적이 오른 쌍둥이 자매.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이 학교 교무부장이었습니다. 1학기에 처음 봤던 중간고사 때 굉장히 시험을 못 봤던 아이가 갑자기 1등급이 됐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우리 학교 이때 그 아이들이 1등급이 됐대. 그런데 이 아이들은 수학 선생님이 반장, 부반장, 기울부장 2명 나와서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해서 내 문제를 칠판에 풀게 했을 때 교과서 문제조차도 풀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험 답안을 미리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자, 문제가 커지자 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결론은 유출의 개연성이 있다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고사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홀로 답안지를 최장 50분까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경찰은 강제 수사에 나섰고요. 혐의점을 발견합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문제에 대한 뭐 요약 같은 거라고 하면은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답을 메모한 부분에 그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답을 일련으로 이제 써놨다고 하면은 그거는 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쌍둥이 자매 한 핸드폰에서 답을 적은 그 기록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탑니다. 자매들은 시험 뒤에 그 불러준 답을 적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수상한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을 미리 외운 뒤 급하게 그 외운 정답을 옮기려온 정황 등이 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시험지에 정답표가 기재되어 있고요. 또 정답이 기재된 암기장이 발견됐고 휴대전화에 영어 시험 정답이 저장되어 있었고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들이 결정된 증거가 됐습니다. 시험지에 그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겠습니다. 만약 채점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작은 글씨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글씨로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쌍둥이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두 딸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면서 항변했는데요. 결국 쌍둥이 딸들에게 5차례 걸쳐 문제와 답안을 알려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고 쌍둥이 딸들도 성적은 0점 처리, 회학 처분을 또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재판부는 혐의가 넉넉히 인정되며 숙명 여고가 받은 업무 방해가 크고 다른 학교의 시험 공정성도 의심을 받게 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전 교무부장 아버지는 그 최후 진술에서도 그동안 딸들에게 노력 없는 성과의 무가치함을 강조해왔다면서 마지막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에도 즉각 항소할 의견도 밝혔죠. 끝까지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이 아버지, 딸을 향한 빗나간 애정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진행될 2심에서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프레온가스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그랬나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중국이 몰래 배출한 것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 기자입니다. 냉장고 냉매로 많이 사용했던 프레온가스는 소량만으로도 반복해서 오존층을 파괴해 피부암과 지구온난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1987년 프레온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내용의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됐습니다. 2010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프레온가스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감소하던 프레온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의 조사 결과 증가량의 절반 이상이 산둥성과 허베이성 등 중국 동부에서 배출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와 일본 하테루마 섬에서 감지된 프레온가스의 흐름을 역추적한 건데 2013년부터 매년 13,000톤씩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기존 냉장시설 폐기 과정 등에서 나온 6,000톤 말고도 무단으로 7,000톤을 배출한 겁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나 아니면 냉장 시설에 남겨져 있는 단열재에서 프레온가스가 유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은 앞서 말씀드린 7,000톤이라는 양에 비해서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7,000톤의 증가된 배출량이라는 것은 새롭게 생산된 프레온가스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방출된 프레온가스는 건물 단열재를 만들면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도하고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지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언론 통제를 위해서 YTN, KBS, MBC, SBS 등 방송사와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 지역,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서 전방위 불법 사찰을 벌여 약점을 캐낸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은 지난 2014년 9월쯤 YTN 좌편향이 심각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YTN과 KBS, 서울신문 등 정부 소유 언론사는 경영진이 조직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YTN은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략 계획을 세워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SBS는 소치 동계올림픽 광고 수익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합뉴스는 350억 원에 달하는 부처별 구독료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등 언론사별로 약점을 캐내 통제하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남 지역의 최대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 부두목이 이권으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감금과 살인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인 60살 조모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부하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 20일 부동산업자 56살 박모 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일 광주에서 조 씨를 만나 식사를 한 뒤 연락이 끊겼고 이틀이 지난 21일 밤 10시 반쯤 경기도 양주시청 근처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어 어제 오전 부근의 한 모텔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 2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출국 금지 처분하고 행방을 쫓는 한편 오늘 박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 기준이 마련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교원과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과제를 확정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동일 비위에는 동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학교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위험 직무 수행 중에 다친 공상경찰관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주기 위해서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청와대가 금년간 8개 부처 안팎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차관급 인선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대상으로는 통일부, 국방부 차관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부 차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를 넘는 색소가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백화점과 카페, 인터넷 등에서 팔리는 마카롱 21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식중독과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식용색소인 타르색소가 검출됐는데 이는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온만 보면 정말 봄이 아니라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영남 내륙에 이어서 경기도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도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5.4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높아지면서 올해 최고 더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 동안에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대구와 영남 내륙에 이어서 여주와 이천 등 경기 4개 시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은 30도, 포항은 32도, 대구와 경산은 33도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구는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 대기질은 차차 나아지겠지만 자외선과 오존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지 한강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NC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